한국 연예계 뜨거운 이슈, 그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발로 뛰며 치즈한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따라 팬분들 좋은가 봐요, 다들. 일주일 쳤더니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풍문쇼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네.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씨는 알죠. 제가 네. 이렇게 이게 대본 보고 깜짝 또 놀랐어요. 고마워요. 이 오른쪽이 약간 뜨거우시잖아요. 저는 짠해서. 이쪽이 너무 불쌍하고 아. 예, 늘 빛났는데 어두워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저희가 사실 녹화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때 네. 홍석천 씨가 얼마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홍석천 씨 일이라면 좀 가까우니까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저희가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 생각해보면 연예계는 크고 작은 늘 각종 사기들 있었는데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일도 있긴 하지만 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짚어보면서 경각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예계를 뒤흔든 희대의 사기 사건입니다. 스미싱 사기로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홍석천. 사건의 전말과 그의 현재 심경을 들어봅니다. 사기 혐의부터 불법 도박설, 미국 체류설까지 배우 이종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쳐봤습니다. 이승광 씨 부인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제가 직접 지금 취재를 예, 단독이네요, 단독이네요. 네. 전 연인에게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정민. 똑같이 하면 카피니까 그렇게 하면 가짜라고 대작 논란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 된 고영남. 치열한 법정 공방 중인 이들의 현재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사기는 톱스타를 노린다. 톱스타들을 노린 이들의 정체와 그 수법을 짚어봤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항상 확인하곤 하는데 네. 아침 일어나자마자 포털 사이트 1위에 홍석천 씨가 올라와 있길래 좀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했는데 뭐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에 요즘 신종 사기 유형이라면서 그 글이 한번 올라온 적 있어. 그거를 보면서 이걸 복사해서 우리 단체방에 올려야 됐을 걸 이렇게 후회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 다들 우리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다고 뭐 굳이 이런 주제를 특집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는데 본인 앞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돈 뜯긴 거예요? 뭐 사실 예.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제가 지난 2월에 네. 제가 태국으로 촬영을 갔어요. 음식 프로그램 하나 하는 게 있어서. 근데 촬영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뭐 계속 문자가 이제 저랑 아주 친한 형의 카카오 그 이름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촬영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형이 너무 급한 돈이니까 돈 좀 붙여줘라. 이 계좌로 내가 이따 저녁 때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에는 워낙 좀 뭐 신뢰관계도 있고 그래서 뭐 알았어 하고 그냥 제가 있는 돈 얼마를 이제 보냈습니다. 네. 520만 원 정도. 저게 문자네요. 저거예요? 문자 내용이요? 와, 예. 지금 저 대화죠? 맨 마지막에 너무 급해서 그래. 저거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너무 급해서 어떤 사람한테 이 계좌 번호로 돈을 빨리 붙여달라. 예. 그 형 계좌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네, 본인이 안 보내야 되죠. 되는데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급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너무 그 형 스타일로 그 형 가족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또 밤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예. 제가 내 통장에 1,200만 원밖에 없으니 형 이거 꼭 나 곧 돌려줘야 돼. 나도 월말에 써야 되니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520만 원을 달라고 해서 붙였는데 저녁에 문자가 다시 왔더라고요. 뭐 석천아 그래서 뭐 이 형 벌써 넣나 보다 돈을 그랬는데 조금 더 급한데 600만 원만 더 보내달라. 그러면 딱 1,20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땐 제가 조금 이 형 왜 이러지 갑자기? 그리고 형 나 진짜 돈 없어. 내가 이건 꼭 월말에 써야 되는 돈이라 못 빌려줘. 그러고 쭉 얘기하다가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 20일이 지났는데 이제 3월 말이 됐는데 이제 안 갔길래 전 돈이 필요해서 형하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형이 무슨 얘기냐고.
내가 돈을 언제 너한테 빌렸냐고. 그래서 그때 처음 다시 확인을 했는데 톡을 그 형 이름으로 누군가가 복사를 하나 새로 한 거예요. 컴퓨터로 해킹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연예인 이름이니까 이제 저한테는 이제 520을 홍석천 만나 하고 해가지고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제가 촬영하러 해왔다 그러니까 520을 저한테서 가져갔죠. 야. 나중에 제가 또 이제 경찰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수법이 뭐 딱 떨어지질 않는데요, 돈이. 5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 이게 아니라 57만 원. 네, 뭐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990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예. 저의 무슨 지인, 친척 관계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적사항으로 왔으니까 좋았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 완전히 해킹을 당한 거네요, 그분은. 네. 지금 잡힌 상태는 아니고요. 아, 누군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대학생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 통장 주인이.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뭐 아르바이트로 인터넷 뱅킹 통장 같은 거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대포 대포 통장을. 근데 그것도 범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통장 빌려주면 네, 범죄자가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단체톡에서 얘기할 때 우리 기자님들이 아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사 써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네. 실시간 검색 1위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우리 홍석천 씨 돈보다 더 큰 홍보가 실시간이 됐다. 인터뷰 노이즈 되게 마케팅 많이 아닌가요? 하셨어요. 인터뷰 홍석천 그렇죠. 사기당한 인터뷰 많이 해서 제가 세상에 사기당한 걸로 이렇게 유명해지기 쉽지 않잖아. 제품 하나 불살라 우리 대중들을 살리자. 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범죄에 연루되셔서 저희한테 좀 경각심을 주셨어요. 홍보 대사로서. 내 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 돈. 근데 궁금한 게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건 조금 이제 익숙하잖아요. 보이스 네. 피싱 사기. 근데 이제 스미싱 사기는 이 석천 씨, 홍석천 씨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보이스 피싱 그리고 뭐 스미싱. 저도 그걸 몰랐었어요. 왜 다 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피싱이라고 하면 피싱의 다 일종인 거죠. 그러니까 피싱이라고 하면 프라이빗 데이터를 낚시하는 피싱. 이게 이제 합쳐져서 피싱인데 여기에 이제 그 음성 전화로 하게 된 보이스 피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SMS라고 이제 숏 메시지가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싱을 이제 스미싱이라고. SMS 스미싱. 그렇죠. 이게 사실은 홍석천 씨 말고도 연예인들 있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당한 연예인들이 꽤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방송인 박슬기 씨예요. 박슬기 씨가 직접 나와서 방송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한데 연예 리포터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정말 똑순이로 유명한 박슬기 씨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검찰이다 라면서 박슬기 씨의 이름의 그 통장이 범죄단에 사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순간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면서 나 때문에 나의 가족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덜컥 그냥 ATM 기계로 직접 가서 돈을 송금해버린 거예요. 얼마를? 근데 그 돈이 무려 1,200만 원. 이게 아마 여러 차례 나눠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제 기사가 나간 후에 이제 제가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제작 발표가 있는데 박슬기 씨가 사회를 보러 왔어요. 박슬기 씨가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오빠 저 당했어요. 제가 더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울다가 웃은 연예인도 있는데요. 예, 예. 예, 보이스피싱 사기로 5천만 원을 잃은 배우 이혜인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이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연을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기사도 되게 많이 나왔고 인터뷰도 했던 걸 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방송 직후에 경찰이 정말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전액을 다 찾은 다 찾았어요? 연예인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네. 다들 진짜 놀라네요. 어렵다던데. 와. 피싱 진짜 막 힘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난 경우도 있었는데 배우 배성우 씨의 이야기예요. 네. 배성우 씨는 형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계좌번호랑 이제 뭐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게 좀 수상하긴 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다 알려줬대요. 근데 통장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번호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통장에 3,000원밖에 없어서 이게 빼내가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행히 범죄를 이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입금 좀 사례도 시켜주지 그냥. 어쨌든 예, 그 예, 배성우 씨 일이 예, 예, 남일 같지 예, 예. 않습니다. 왜요? 저는 사기 걱정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이고. 저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어떤 전화가 와도 다 받습니다. 네. 아니, 안녕하세요. 하세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된 홍석천 씨와 달리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최근 연예계를 시끌벅적하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이미지의 이종수 씨인데요. 네. 이글 아이. 네. 그런 분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보도돼서 저도 놀랐습니다. 네, 이종수 씨가 지인의 돈 85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종수 씨는 A 씨의 소개로 결혼식 사회를 맡기로 하고 지난 3월 24일에 계좌로 입금을 받은 거예요, 85만 원을. 근데 이후에 결혼식 당일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휴대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여서 현장에서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었고 끝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A씨 쪽에서는 이종수 씨를 고소를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85만 원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액수지만 이게 자신의 이미지를 다 버리면서까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85만 그러니까 이제 원이.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안 이종수 가요. 씨랑 이제 전 종수 형을 좀 아니까 네. 이분이 결혼식에 85만 원 받고 간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원래 나도. 이 금액을 받는 분도 아닐 뿐더러 네. 85만 원 때문에 결혼식 사회를 안 보고 그 돈을 가져갔다. 이분을 아는 이종수 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행사비가 이 85만 원이라고 했는데 물론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종수 씨가 그동안 받았던 그 행사 비용에 비해서는 저는 뭐 5분의 1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네. 사실은 그만 갚을 수 있잖아요. 일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꼭 뭐 이제- 연예 일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계속 의혹이 커지는 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큰 금액들이 더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나온 거고 그것 때문에 잠적을 한 거다라고 다들 지금 유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의아했었던 게 뭐냐면 마침 어제 그 김승현 씨를 만났어요. 근데 네. 김승현 씨가 이종수 씨랑 농구팀, 연예인 농구팀으로 약 10년 정도 인연이 있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좀 들은 내용이 있냐? 왜냐면 저도 이종수 씨를 이제 알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좀 기사가 나고 나서 김승현 씨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이 형이 원래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성격도 아니고 누구한테 손 벌리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한 90만 원 정도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금액이 필요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승현 씨도 어쨌든 뭐 돈을 본인도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미싱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얘기를 해서 예의 있게 거절을 하기는 했는데 김승현 씨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왜 이 돈을 빌리려고 했을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85만 원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90만 원도 나왔다니까 조금 덜 이상하긴 한데 아니 5만 원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회비다 그러면 뭐 100만 원, 100만 원 딱 떨어지는 아니 뭐 그렇죠. 조금 부족하면 70만 원 혹은 뭐 150만 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뭐 저렴하게 간다 하더라도 80만 원도 조금 그렇지만 85만 원이라는 거는 희한한 숫자예요. 아니 근데 이게 아니면 70 플러스 내고를 그렇게 해줬을 수 아니 있죠. 이렇게 된 거죠. 100만 원으로 이제 그래서 잡았는데 15만 좀 깎아달라 해서 15만 원을 깎은 거 아닐까 생각하고 아니면 중간에 소개한 사람 사람이 A 씨가 가져가는 15만 원 거지. 그럴 먹고 수도 이거 있잖아요. 85만 원. 그러니까 이거 고소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에 이게 든 생각이 뭐냐면 보통은 결혼식 사회나 뭐 축가나 이런 거라면 현장에서 이렇게 주죠. 직접 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입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 요거는 요즘은 달라요. 먼저 입금을 계약금 하고 형식으로 약간 선입금 조금 주고 후추가 뭐 실제로 이제 와서 뭘 하면 더 이제 좀 챙겨주고 약간 이런 형식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85만 원이라는 금액을 봤을 때
때 지인한테 저는 너무 힘들구나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냥 왜냐면은 일단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85만 원 가지고 뭘 이건 100% 이것 때문에 잠적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85만 원도 꽤 큰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했었죠. 힘들긴 해도 이종수 씨는 드라마 한 편을 찍어도 한 회당 출연료가 있는데 이거는 드라마를 좀 했었고 예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사실 다 네, 뭐 끊겼죠. 지금은 아니죠. 네, 지금은 아닌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활동을 다 떠나서 한 달 전까지 이종수 씨 가게 갔고 그리고 연말에도 사실 저희 모임이 이종수 씨 가게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보셨었어요? 네. 굉장히 그 이자카야가 자기 것은 아니지만 같이 동업하는 형과 네. 함께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랑 같은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팔찌 그러니까 뭐 자기 형편 이야기를 하는데 팔찌도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이 팔찌를 2개를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이게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 대신 팔찌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여자들은 남자 볼 때 너무 뭘 많이 보는 것 같다. 왜요? 그러니까 연예인을 오래 하셨으니까 번 돈이 그러니까 농담처럼 번 돈이 많을 텐데 뭘 그런 걸 신경 쓰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요즘 여자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뭐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팔찌가 비싼 건가? 저게 굉장히 비싸죠. 1,000만 원 상당하니까. 이제 자영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업을 잘 몰라서 외식업을 하나 하고 있으면 되게 잘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힘들어졌고요. 아니, 업계 얘기를 하시는 건 자영업자의 이해가 안 애환을. 돼. 만약에 진짜 홍석천 씨도 한 그 정도 돈까지 몰린 적이 있어요? 가게를 하시면서? 저 처음에 커밍아웃 하고 나서 첫 가게를 한 2003년에 시작해서 했는데 너무 수익이 안 들어오니까 직원들 월급에 재료 사입비 그리고 렌트비를 다 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저는 돈이 없어서 제가 밤일을 했어요. 나이트클럽 DJ를 5군데를 경기도를 밤새 뛰어야 그거를 다 거기다 맞출 쏟아붓는 거예요? 수 있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래 우리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 일이 없으면 돈이 안 나오니까 이 직업이. 실제로도 만났을 때 이종수 씨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모든 그 가게에 있는 손님들한테 다 일일이 응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종수 씨 아니에요? 왜냐면 이종수 씨가 지금 살이 좀 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살쪘어요? 이렇게 되게 좀 무례하게 물어봐도 제가 뭐 요즘 관리를 못했어요. 이렇게 막 하하하 웃으면서 일일이 다 응대를 하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엑소를 떠나서 피해자분이 그날 정말 가장 행복해야 될 날이잖아요. 축복받고 그럼요. 네.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혼식에 사회자가 계속 결혼하기 전까지 올리기 전까지 계속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 저리고 얼마나 막 황당했겠어요. 저는 그 피해자분이 가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긴 하고.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더 놀라웠던 거는 이종수 씨한테 또 사기를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남성 B 씨가 나도 이종수한테 당했다라는 취지로 나타났는데요. 한 인터넷 방송의 고민 상담 코너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B 씨가 나타나서 이종수에게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 용도로 돈 3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돈을 전혀 다른 곳에 쓴 것으로 안다라면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차용증도 증거 재료로 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한 그 B 씨는 이종수 씨의 행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던 사람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라면서 이종수 씨가 미국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이종수 씨는 2011년도에 미국 그 샌디에고에 그 유학생 신분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한인타운에서 직접 뭐 호프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뭐 하루에 뭐 8불 받으면서 이 학비를 벌기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미국에 간 게 맞다면 사업과 관련해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좀 해봅니다. 저는 이종수 씨를 한 20년을 알아왔는데 이 친구가 20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전 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상. 그리고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친구라서 남한테 이렇게 아쉬운 소리도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랬는데 저는 뭐 미국 갔다 도망갔다 이러기보다는 뭐 사업을 했던 뭐 불법 도박이 어떤 문제가 연루가 됐던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종수 씨에게 피해를 입은 이 피해자 같은 분은요,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소속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본인의 소속사도 이종수 씨와 연락이 안 되지만 그래도 소속 연예인이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일종의 변제를 하고 사건을 일단락지길 좀 원했고 그래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만일에 본인의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미국에 가서 너무 잘 지낸다 그러면 굉장히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사실 이종수 씨의 사기 사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종수 씨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있는데 어디로 잠적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갔는지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종수 씨의 소속사와 대표와 어제 또 좀 길게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이종수 씨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예 통화가 안 되는, 폰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이종수 씨의 입장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어머니와 대표가 계속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실종 신고라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한 심경을 지금 토로했고요.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소속사에는 그 앞서 결혼식 사회에 85만 원 플러스 알파 해서 변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소속사가.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안 뭐 많은 사람들이 소속사에 전화를 해서 나도 얼마를 빌려줬다. 변제해달라. 나도 얼마를 빌려줬으니까 소속사에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게 지금 일방적인 그 주장만 나오고 있으니까 좀 해명이 좀 이종수 씨가 나와서 지금은 해명을 좀 해줘야 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것처럼 이종수 씨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와 그렇지 않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갚을 생각이 없었냐 있었냐.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는데 해결해 줄 것처럼 하면 이건 사기인 거예요. 자, 이종수 씨가 85만 원을 가지고 종족을 감춰서 시끄러운 가운데요. 또 돈을 갚지 않아서 고소당한 분이 있는데요. 네, 90년대 인기 그룹이죠. 구피의 이승광 씨인데요. 예. 이승광 씨를 고소한 사람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A 씨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요, 2016년인데요. 이승광 씨가 돈을 빨리 갚겠다고 하면서 빌려갔는데 사정이 어렵다면서 무려 2년 동안이나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추가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이승광 씨의 주장은 전혀 다른데요. 네. 억울하다도 아니고 괘씸하다,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승광 씨는 본인이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주장이고요. 돈을 갚지 않는 A 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가 구속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억한 심경으로 선수쳤다라는 주장이에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장이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가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종수 씨 경우에도 그랬고 이승광 씨도 지금 연락을 안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안 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사람이 연락을 안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승광 씨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안 받았다는 게 근데 이분의 주장이잖아요. 돈을 빌려준 분의 실제로 안 받은 게 확인된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도 해명을 했는데 네. A 씨를 고소하려고 했는데 친한 동생이 한 번만 좀 봐달라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던 중이었다고 해요. 이승광 씨가. 네, 다만 너무 화가 나서 이 A 씨를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승광 씨의 주장대로라면 구속 위기일 정도로 큰 잘못이 A 씨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죄가 없는 이승광 씨를 고소한다. 이게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어디에 잠적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게 만약 자연스러운 일인데 거꾸로 역고소를 먼저 한다라는 건 나중에 뒷감당이 되게 클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역고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고죄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추가되죠. 독박을 이른바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의견이 왜 다를까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쩌면 어느 한쪽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광 씨가 됐건 혹은 그 반대쪽이 됐건 이 둘 사이의 동관계 말고 또 다른 동관계들이 엄청나게 얽혀 있어서 이거 하나 만약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아예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빚독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강대강으로 좀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기 이승광 얘기 그거 와이프가 얘기한 게 있는데 승광이 와이프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승광 씨 부인이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물론 이승광 씨도 친하지만 그래서 녹화하는 중에 궁금한 거 참을 거 없고 또 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직접 지금 취재를 예, 한 거예요? 바로 예, 거의 그렇게 되네요. 단독. 예? 단독이네요. 단독이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상황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는 약간 전체적인 얘기가 정확하게 자세히 안 나와서 저희도 이제 판단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제 사건은 그렇습니다. 이제 2010년 4월 달에 그 이승광 씨가 약 900만 원 정도를 그분에게 A 씨한테 빌렸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2달 전에 빌렸던 9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래요. 한꺼번에 다 갚지는 못했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기 위한 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2016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어떤 영어 캠프가 있었대요. 외국 영어 캠프. 근데 그 캠프에 그 이미지를 이성광 씨의 이미지를 갖다 쓰기로 약속을 하고 돈 3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 거예요, A 씨가. 제가 그 입수한 그 이미지 보면은요, 저 캠프에 대한 그 이승광 씨가 저렇게 초상권을 사용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그 와이프분이 SNS에 저걸 또 올려서 광고도 같이 홍보를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 초상권에 대한 그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3천만 원 지급을 못 받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900만 원은 실제로 빌렸었고 네. 그다음에 못 받은 초상권을 이용한 못 받은 돈이 3천만 원 있고 네네. 그런데 왜 900만 원을 변제한 거예요? 이게 개인 빚이라서 그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감정적인 싸움이 됐을 때 연예인이라는 이런 거를 약점으로 잡을까봐 빌렸던 돈에 대해서 갚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변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받았던 것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서에 연락을 이제 취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얘기한 게 저희가 이제 원래 고소를 접수하게 되면은 민원실 가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담당 형사에게 이렇게 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고 이제 피고인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접수만 된 상황이라고 경찰서에서 얘기한 거래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돼서 경찰에 고소했다. 마치 이제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막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승광 씨가 이번에 고소한 A 씨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승광 씨가 정말 오랜만에 5월에 컴백을 해서 가요계에 돌아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바람에 컴백 활동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고소를 하면 이제 고소 싸움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예계에 다시 복귀하는 계획들이 굉장히 또 힘들어지거든요. 자, 일단 뭐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상이한 그 서로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요. 이번엔 사기 사건으로 인해 끈질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만능 엔터테이너죠. 김정민 씨인데요. 지난해 시작된 사건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이죠. 김정민 씨의 전 연인이자 그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대표인 손모 씨가 김정민 씨에게 혼인빙자 사기 등을 이유로 약 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2달 후에 김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이르지 못한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크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맞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난해 7월에 이 손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후에 양측 공방이 더 치열해지기는 했는데 이 손 씨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이렇게 합니다. 김정민 씨의 뭔가 불법 행위로 인해 시작되는 사건이고 나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정민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데 말도 안 되는 이미지의 낙인이 찍혀버렸다라면서 아주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상대방 남자분이 내가 그동안 사랑하는 동안 너를 사랑한다며 주었던 물건들이나 이런 돈을 나에게 돌려달라 라면서 무려 10억 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봐도 솔직히 상대 남자한테 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겨우 사랑을 했다는 여자한테 나는 돈으로 너를 사랑을 샀다 막 이런 느낌이 들게 한 게 나는 좀 마음이 그랬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여서 정말 선물 주고 싶어서 고가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났는데 네가 나를 속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받으려는 게 약간 이게 10억이라는 돈이 사실 예를 들어 소고기 사 먹는데 혹은 뭐 영화 보는데 10억을 썼으면 이거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얼핏 기억에 뭐 생활비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줬던 것 그리고 뭐 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공했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돌려달라고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남자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남자의 주장을 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의 주장은 내가 결혼도 하지 않을 사람에게 그 거액의 현금과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자동차를 줄 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민과 나는 결혼을 할 사람이고 결혼을 뭐 6개월 혹은 1년 뒤에 할 사람이니 어차피 우리의 공동 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난 그에게 먼저 좀 준 것인데 그것을 결혼을 안 하게 됐으니 결혼이 취소가 됐으니 내가 주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 남자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뭐 혼인빙자 사기로 이렇게 지금 아마 법적인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그 남자가 뭐 이 돈을 준 것 그리고 다시 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별로 좋진 않은 행동이긴 하지만 이 거액을 글쎄요 뭐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받은 행동 역시도 누가 봐도 이렇게 썩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행위는 좀 아니지 않겠는가. 근데 이 그 거액이라는 게 갑자기 한 번에 10억을 예를 들어 남자가 주장하는 게 10억이라고 하면 10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막 뭘 차를 사고 뭘 무슨 사치를 한 게 아니고 이게 데이트라는 게 결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쭉 데이트를 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행동과 다른 어떤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그럼 우리 헤어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는 이만큼 너한테 데이트하는데 내가 쓴 게 이만큼이야. 그래서 넌 나하고 못 헤어져. 헤어지면 내가 널 망가뜨리겠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여자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폭력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폭력인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벌어진 일이라서 사실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제 법정에서 그게 벌어질 텐데 대중은 이미 여자 연예인 얼굴만 알고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녀는 뭐 10억을 이미 남자한테 다 써버린 무슨 꽃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태로 이렇게 빠져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이제 이 이제 재판 도중에 진술 내용에서 이제 동영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찍은 동영상을 이 남자분이 유포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협박이거든요. 굉장히 큰 공포감이고 협박인데 이것도 계속 뭐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 얘기도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의견이 참 팽팽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사기다 아니면 좀 지독하고 치사한 사랑 싸움이다. 저도 김정민 씨랑 예전에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김정민 씨가 이렇게 사람한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타입이에요. 근데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그 남자를 만났다는 건 뭔가 진지한 마음이 있어서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 씨나 하나 씨나 지금 이 부분에서 뭐 화끈하시네요. 2년을 동안 예.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여배우가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 때문에 남자를 이용해서. 근데 저희 주변에는 정말 아무리 큰 금액을 준다고 해도 싫은 사람이랑 손도 잡기 싫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뭐 법정에서 김정민 씨는 뭐 아마 뭐 형사건에 대해서는 뭐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아마 나갈 것이고 민사건에 대해서는 원고 정도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은 이게 사기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만약에 이제 이른바 피해를 주장하는 그 남성 측의 주장대로 만약 김정민 씨가 결혼을 빙자해서 사기를 쳤느냐 네. 이거의 결론은 상당히 심플하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혼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느냐 요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결혼할 생각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무엇을 보고서 그걸 판단할 것이냐 이 전후 맥락 같은 걸 재판부가 좀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김정민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법정에 출석을 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거짓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좀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김정민 씨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미 연예계 활동을 안 할 각오로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다. 상관이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재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두 사람에 대한 그 명확한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뭐 김정민 씨 근황이 네. 어떻습니까? 여러 번의 공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공판에는 김정민 씨가 직접 출두를 해서 무려 4시간 동안 법적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이때 하고 난 다음에 힘들었지만 홀가분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5월, 6월에도 두 사람이 서로를 고소를 했던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건데 그 당사자들이 과거에 연인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김정민 씨는 지난해 그 10월 동부구치소에서 열린 그 명상 전문가 마이클 버나드 특별 강연에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공식 첫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수수하게 좀 차분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 사회를 보게 됐냐라고 좀 알아봤더니 김정민 씨는 사건 이후로 명상을 통해서 많은 걸 내려놨다고 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행사를 제안했고 김정민 씨가 흔쾌히 응했는데 김정민 씨가 사건만 마무리가 잘 된다면 이 재판이 다 마무리된다면 방송 복귀는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처음에 형사 고소를 진행한 거는 벌써 한 6개월 넘게가 지난 거예요. 근데 방송이나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거는 이 일과 무관하게 계속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한 번도 마음이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정리가 된다면 다시 방송 빨리 찾아뵙고 싶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지난 2016년 4월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금까지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바로 가수 조영남 씨죠. 네. 네, 지금이 2018년 4월이니까 벌써 2년이나 흐른 건데 이쯤이면 이미 해결이 돼야 했던 게 아닌가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연예계에 불고 있는 미투 열풍이나만큼 이 조영남 씨 사건은 굉장히 연예계에 충격을 안겨주거든요. 왜냐하면 조영남 씨 하면 그 독특한
독특한 기법의 그림이 되게 유명했고 그 그림 자체가 되게 고가로 알려지면서 이 사람 정말 화가라는 인식이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 4월입니다. 무명 작가 송 씨에 따르면요. 지난 8년 동안 조영남 씨의 그림 300여 점을 내가 대신 다 그려줬다라고 해서요. 이른바 대작 논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조영남 씨의 소속사와 그리고 그 사무실 그리고 조영남 씨의 그림을 이제 거래하는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했는데요. 실제로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 이 저작권이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린 건 조영남 씨가 아니잖아요. 근데 조영남 씨가 이게 자신이 한 것처럼 판매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영남 씨가 대작 화가로부터 받은 20여 점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1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열린 이 사기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양측 모두, 그러니까 조영남 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조영남 씨 측의 입장은 일단 이래요. 현대미술계에서 보조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작 화가가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서 팔았으니 이것은 사기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그림입니다.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이 있는 그 그림을 사신 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실제로 그 조영남 씨 대작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 조영남 씨 그림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 원에 산 이 A 씨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재수사까지 하면서 결국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근데 이 A 씨가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조영남 씨 측 변호사가 조영남이 A 씨에게 직접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면서 사기죄를 이제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듣기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리고 A 씨는 당시 도우미에게 조영남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확인을 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다면 내가 이걸 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은 환불을 받았으니 조영남 씨가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통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아티스트가 직접 안 그리면 그 사람 작품 아니잖아 하겠는데 그렇게 미술계의 관행이 많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요즘 시대에 또 보조 작가를 안 두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판결이 어떻게 결론을 날지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얘기긴 합니다만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작가는 컨셉트를 제공을 하고 물리적인 뭐 그림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 작가에게 시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관행이고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미술계에서는 한국미술협회 또 한국전원미술가협회 등에서는 조수 그렇게 쓰는 거 관행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설치 미술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보조 작가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요즘 뭐 웹툰도 예술이니까 웹툰도 보면 보조 작가들이 많이 있죠. 밑그림 같은 거 보조 작가들이 거의 다 그리고 스토리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작가가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작가나 아니면 뭐 독자들도 대충 다 알아요. 그럼에도 이거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리고 회화 같은 게 조금 이제 애매한 것 같은데 이 회화 쪽은 그래도 여전히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린 경우가 많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 현대미술로 올수록은 조금 보조 작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컨셉에 그러니까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그 화투 그림이 이제 컨셉이잖아요. 여기에 나머지 그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컨셉을 정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알려주고 요 정도 마무리를 조영남 씨가 하고 나머지 뭐 색칠 채우는 부분을 보조 작가 했다면 아마 이 정도 문제되지 않았을 건데 지금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뭐 사인 정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지금 보조 작가 그린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건 미술계 쪽에서 보더라도 이건 조금 과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죠. 또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본인은 몇백만 원씩 받고 막 그림을 팔았지만 대신 그림 그렸더니 작가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든 생활고에 시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막 대조가 되면서 사실 이게 더 큰 이슈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 입장에서는 사실 조영남 씨가 워낙 엔지도 높고 법정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으니까 뭐 관행이다 사기다 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사기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진실이 밝혀지겠죠. 어쨌든 조영남 시장에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불릴 만큼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사셨는데요. 그런 분이 한순간에 사기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자유도 못 누리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재산이나 명예에도 타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뭐 방송에서는 지금 이미 뭐 이제 안 보이신 지 한참 됐잖아요. 그리고 미술계에서도 뭐 나름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좀 잡고 있었던 분인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다 사라졌고, 사실 또 요즘 뭐 이제 미술 쪽에서 뭐 알아주는 이제 제주도 쪽에 원래는 조영남 미술관을 만들 계획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땅도 보고 그 당시 제주도 이제 대정읍 쪽에서 그 실제로 그 땅도 보고 대정읍 이제 관련된 행정 관련된 것들까지 이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도가 사실 이중섭 미술관이라든가 변시지 미술관이라든가 되게 유명한 화가분들이 많아서 아마 조영남 씨가 오면 되게 또 이제 나름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으면 그때 만들어졌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었던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진행되다 무산이 됐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좀 그쪽 지역에서 다행히 이게 돼버렸죠. 뭐 조영남 씨는 뭐 방송계 당분간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원히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방송 관계자 말을 좀 들었는데, 왜냐면 워낙 또 자유로운 영혼이었잖아요. 뭐 일반 프로그램보다는 약간 리얼 이런 게 되게 환영을 받았던 조영남 씨인데, 제가 하는 방송에 나오시면 늘 뒤돌아서 방청객만 보고 방송하셔서 네네. 방청객 쪽에서 찍는 카메라를 따로 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얼과 자유로운 그 스타일을 좋아했던 많은 팬들이 이런 그 사기 사건에 엮인 조영남 씨를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음악도 작곡도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냥 작곡가 모아놓고 라라라라라라 써와 하면 써와요. 왜요? 진짜? 라라라라라 써와. 관행. 그럼 써와요. 5개를 받아. 5곡을 모아 5명을 모아놓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5명. 네. 실력파. 받아. 곡을 받고 오케이 네 걸로 갈게. 작곡은 나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곡을. 근데 이거를 제가 실명을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나쁜 관행 지금은 없어요. 갈치죠. 그래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작업을 하다가 에라 이젠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내 회사를 차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문학의 전반에 걸친 관행일지 아니면 사기일지 조영남 씨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죠. 사기는 사람과 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남부러울 것도 없고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은 톱스타들도 한순간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야기할 이분은 정말 이분한테 사기 못 칠 것 같은데 네. 워낙 이분 건드리면요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중국에서까지 팬들이 아마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바로 한류 스타 이민호 씨인데요. 이민호 씨도 이민호도 사기 당했어? 네, 이민호 씨는요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먼저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가 이민호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이 중국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거대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죄질이 너무 나쁜 건데요. 강 씨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실제로 만났어요. 그래서 이민호 씨의 콘서트 계약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계약권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면서 총 2차례에 걸쳐서 무려 13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강 씨에게 속은 것을 안 이 중국 연예 기획사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강 씨를 당연히 고소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서야 이민호 씨 소속사에서 뒤늦게 이제 자신의 이름이 도용됐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민호 씨의 소속사 측과 당시에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계약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민호 씨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사기를 누구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민호 씨가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그 이민호 씨 이름으로 사기친 그
강 씨의 존재가 좀 더 놀라웠어요. 연예계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여자 연예인 그 성매매 원정의 주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여자 가수가 연루돼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죠. 해외 원정 성매매를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이 강 씨였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을 국내 이제 재력가들한테 소개를 해서 해외 원정까지 가서 약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수감이 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민호 씨의 콘서트 계약 사기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 이민호 씨가 콘서트 계약 사기 말고 이민호 씨 이름을 내걸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화보집 출간 관련된 거라고 좀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기획사 이제 대표가 이민호 이 화보집에 투자를 하면은 수익금을 주겠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6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도 갚지 않아서 결국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돼서 1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민호 씨가 지난달에 입대를 했잖아요. 군 생활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이민호 씨를 귀찮게 하는 그런 사기 행각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민호 씨는 입대하는 순간까지도 이 사기 사건은 고통을 받아요. 아, 그래요?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쥐어 짜듯이 이민호 씨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그 훈련소 들어갈 때까지도 사기를 친 거거든요. 뭐냐면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이민호 씨가 입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한 걸음이라도 1m라도 더 가까이 보고 싶은 게 팬들의 마음이죠. 그게 한 앞으로 2년 동안 못 볼 거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족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볼 수는 있대 가족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너를 들여보내주겠다. 그래서 1인 50만 원, 2인이나 3인 60만 원, 4인 뭐 70만 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가격을 책정해서 팬들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완전 이거 사기예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이민호 씨가 이제 이렇게 그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뭐 브로커에게도 이제 조치를 좀 취했고 그래서 팬카페 등에도 이제 공지를 취했기 때문에 뭐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합니다만 하여튼 마지막 군대에 들어가는 입대하는 그날까지도 언제 내 주변에 사기치나 이거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한류 팬을 대상으로 티켓팅 대행을 하는 그런 대행사거든요. 여기 이제 주로 사기치는 대상이 이제 한류 팬들, 외국인들을 사기치는데 요 조금 더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요거 말고도 악수를 했을 경우에 돈 얼마, 이민호 차에 같이 타게 해주는 조건으로 얼마, 이 논산훈련소 이거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돈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입대 이제 한 직전에 계속해서 문자를 보냅니다. 몇 명 남았다. 이거 몇 명밖에 없다. 빨리 돈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통보를 해서 실제로 돈을 입금 뭐 한 친구들도 있었고 굉장히 이 업체가 이 이민호 건 말고도 다른 한류 팬들 심지어는 그 중국에는 이제 이민호랑 똑같이 생긴 이 중국 배우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민호라고 속여서 역시 팬 사인회를 한다고 해서 돈을 갈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조금 아는데 아예 비행기 표부터 같이 패키지를 묶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이 피해자들이 그러면 이 사기친 업체들을 원망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결국 원망은 이민호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낼 돈 다 냈는데 이민호가 저렇게 약속 안 지키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민호 씨 그 매니지먼트 업체에서도 당연히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이거 잡아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 당국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민호 씨는 자다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영문도 모르고 팬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은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이제 연예인 본인이 이제 이민호 씨가 자기가 미안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팬이 많이 없는 게 어떠세요? 저는 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팬이 적잖아요. 더 미안해요. 팬이 3명, 5명 오면은 미안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얘가 지금 어디서 대구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자, 여느 톱 배우나 아이돌 스타 못지않게 큰 상을 받은 분이고요. 이종 격투기 선수이자 사랑의 아빠로 유명한 스포 트레이너 추성훈 씨를 노린 사기범도 있었다는 거.
크리에이터 추성훈 씨를 상대로 누가 어떤 사기를 친 건가요? 네. 예, 추성훈 씨의 사기 사건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는 추성훈 씨가 일본에서 이종 격투기 선수로 정말 많은 인기를 모았을 때라서 이 당시에 프로 격투기 데뷔 이후에 받았던 그 대전료 있죠, 파이트머니라고 하잖아요. 전부 횡령 당하는 사기를 당했었어요. 전부요. 네. 근데 추성훈 씨는 그 세계적인 그 분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대전료도 엄청 날 텐데 그 대전료를 다 횡령당했으면 그 피해액이 대충 그러니까요, 얼마나 예. 되나요? 2008년 당시의 금액으로 무려 1,355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5천만 원. 용의자는요, 다름 아닌 추성훈 씨의 전 매니저였는데 이 전 매니저라는 분은 추성훈 씨가 이종격투기 선수로 데뷔하기 전부터 친한 형으로 아주 찐을 모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추성훈 씨 보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남자답고 강인해 보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사랑이한테 하는 거랑 또 아내분한테 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여린 구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뭐 답답하고 화가 났을까요? 이제 그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 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사기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 억울하다며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기당하기 쉽상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남 같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 10년 전 그 사건이 잘 해결이 됐나요? 정말 다행히도 사기를 당한 지 5년 만이죠. 지난 2013년에 용의자가 붙잡혔고 추성훈 씨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에 썼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가화만사성이라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지만 토끼같이 어여쁜 우리 추사랑 양과 또 모델이면서 아름다운 그녀 야노시오 씨의 그 사랑으로 제가 볼 때는 극복한 것 같아요. 저처럼요. 실제로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야노시오 씨의 사랑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진짜요?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노시오 씨는 굉장히 하이톤에 늘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아마 좀 시리에 빠져있을 남편을 굉장히 좀 사랑으로 보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너무 긍정적이고 잘 웃어서 좋다. 아마 추성훈 씨는 그 덕분에 지금 더 일이 잘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리고 오랫동안 최고의 모델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마 본인이 더 잘 알아서 남편을 잘 케어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기에 휘말리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바로 제가 있는데 왜 자꾸 다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화살 날려주십시오. 근데 마음이 여려요. 아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기억나는 사기 그러니까 뭐 지금 머릿속에 계속 뭐 그거를 이제 계산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속 굴려봤어요. 그동안 좀 잊고 살았거든요. 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꽤 많네요. 이게 다 지인분들한테 당하신 거예요? 지인도 있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당한 적도 있어서 그건 지금 벌써 제 기억으로 3억이 넘어가요. 진짜.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하나 뭐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게 뭐냐면 아이고. 제가 벌써 이게 10몇 년 전인데 상암동 개발하기 전인데 예. 부동산 외 문자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띡 하고 왔어요. 근데 뭐 100만 원이면 계약 뭐 할 수 있다. 뭐 계약금 100만 원. 그래서 강남에 있는 부동산까지 또 갔어요. 가서 상담하다가 3천만 원을 내고 그거를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도 있고 막 회사가 막 이렇게 잘 돼 있길래 그냥 저도 모르게 샀어요. 3천만 원 되고. 네. 상암동이 진짜 개발되고 되니까. 여기가 계획도시잖아요. 막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있는 막 거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이거 사면 돈 벌겠지 뭐 이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똑같은 필지의 그 상가권을 저 말고도 여럿한테 똑같이 판 거예요. 지분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전화해서 찾아봤더니 이미 거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뭐 대표는 구속되고 3천만 원 날렸어요? 날렸죠. 고스란히? 네. 오늘 뭐 이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어서 제가 그러니까 부산과 상암동에서 엄청 잘 돼가지고 그쵸. 5배 올랐거든요. 그래요? 미안해. 분하다. 이게 이제 이런 사기는 절박한 사람에게 옵니다, 실제로. 제가 신인 시절에 제가 그 보증금이 네. 이제 이사를 가야 돼 보증금이 좀 모질라서 이 절박했던 순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직업과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로. 혹하죠. 예. 그래서 내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나온대요. 예. 1,000만 원 주세요 하고 이제 제 얘기를 했죠. 보내고 해서 1,000만 원 대출 돼서 이제 보내기로 딱 된 거예요. 자, 보내겠습니다. 근데 수수료로 내셔야 돼요 하면서 수수료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100만 원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쓱 이제 연락을 안 받고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100만 원 뜯긴 거예요? 네. 정말 신진하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는 일단 의심해야 돼요. 일단은 등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네. 저는 보이스피싱이 왔었어요. 한번 뭐 어디 경찰서라고. 근데 그거 딱 얘기 듣는 순간 아 이건 보이스피싱이다 싶어서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계속 맞습니다. 네 아닌데요. 계속 이랬어요. 그러다가 너무 웃기니까 제가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에이씨 이러더니 끊으시더라고요. 웃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약간 조선족 말투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니고 웃겼죠. 그냥 서울 말 정말 무슨 경찰 같은 말투로 제가 사기구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 매니저가 당한 거거든요. 옛날 매니저가 그 협박이 온 거예요. 네 돈을 안 내놓으면 네 그 톡 아이디로 네 모든 지인에게 나쁜 걸 뿌리겠다.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온 거예요. 막 나치 사진 보낸다 막 이런 얘기도 뭐 있어요. 나치 사진을 보내겠다. 뭐 이렇게. 와. 그래서 아예 안 믿었어요. 그 친구는 좀 배가 센 친구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끝났는데 진짜 뿌린 거예요. 합성해서 뿌린 거죠? 합성해서. 합성해서. 한번 실제로 받아본 적 그 있어요. 친구가 그 매니저를 굉장히 오래 한 친구라서 실제 작가님들이나 어머. 이렇게 합성된 간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화 같은 거 보이스피싱 올 때 그냥 섣부르게 성질 부리지 말라고. 맞아요. 전화해서 막 장난치고 화내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이 사람도 화나게 해갖고 그 집으로 피자하고 뭐 짜장면 이게 막 100그릇씩 막 배달돼갖고 그렇게 해코지를 할 때도 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엔 가족으로 인해 곤혹을 치른 스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내 가족이 사기를 당했다고만 생각을 해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네. 반대로 내 가족이 사기의 가해자라면 그 기분이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역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또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원더걸스의 가수 예은 씨가 아버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요. 예은 씨의 아버지가 약 200억 원 가량이 되는 사기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은 씨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200억. 네. 아니 200억이면 도대체 어떻게 사기를 쳐야 그렇게 큰 돈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예은 씨 이름으로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에요. 일단은 뭐 이분이 뭐 예은의 아버지라는 건 유명했지만 다름 아닌 신앙의 힘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기도를 해서 그만한 돈을 얻은 건 아닐 테고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예은 씨의 아버지는 한 교회 목사로 활동했는데요. 그 복음과 경제 연구소라는 기관을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기관은 설립하면 투자 유치를 하잖아요. 근데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150여 명의 신도에게 200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갈취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게 종교 단체라고 했잖아요. 신도들에게 신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말이 한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박 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저희 풍문쇼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이후부터입니다. 이미 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속여서 무려 31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또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징역 6년형을 추가로 선고를 받았죠. 그건 동안 몇 년인가요? 12년. 이게 예은 씨 아버지라는 것도 충격인데 예은 씨 아버지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했다는 건 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지. 네, 진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 정도 일을 겪으면은 좀 부녀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데 예은 씨는 어땠나요? 예은 씨는 그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갖고 뭐 어머님하고 오래 살았고요. 아버지하고 떨어졌는데 방송에서도 뭐 거의 어머님 얘기를 했지 아버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더 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은이라는 가수가 탄생하기 전까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의 과정들이 사실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예은은 노력파 가수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 붙었었는데요. 그런 예은 씨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라는 게 굉장히 타격이 컸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에 예은 씨가 2AM의 멤버죠. 정진훈 씨랑 열애 중이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구속된 그 시점과 이들이 결별할 시점이 이게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두 사람의 결별의 원인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살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또 저의 후배예요. 개그맨 윤영빈 씨도 아버지 사기 사건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워낙 밝고 성실한 친구라서 사실 못 느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뭐 이제 윤영빈 씨는 뭐 저랑 또 친구니까 뭐 사람 좋기로 유명한 친구거든요. 정말 윤영빈 씨의 뭐 이렇게 개그맨들하고 다니면서 뭐 논란이 된 적도 단 한 번도 없고 워낙 또 이제 성격이 착해서 뭐 이런 게 없는데 내 아버지 때문에 곤욕을 좀 치렀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일어난 일인데 윤영빈 씨 아버지가 윤영빈 씨의 이름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9천여만 원의 돈을 빌려서 이제 갚지 않은 혐의로 사기 혐의를 당한 사건인데 윤영빈 씨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아들 부부와 손자의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한 거죠. 아, 이거 아들 윤영빈 씨가 얼마나 속이 썩으셨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윤영빈 씨라면 진짜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울 텐데 어떻습니까? 윤영빈 씨가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한 연예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윤영빈 씨 아버지가 오랫동안 도박빚이 좀 상당했던 분인 걸로 전해 들었고 또 어머니가 이 빚을 계속해서 갚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빚을 갚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혼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아버지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윤영빈 씨의 이 연예인 이미지에도 타격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됐고 그리고 이 사건,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갚아라. 너희 아버지가 사기를 친 거니까 네가 갚아라라는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영빈이 성격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또 뭐 어렸을 때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빈이가 또 그렇게 뭐 줄이니까 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 형빈이도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정경민 씨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이제 모임도 하고 그런 사이여서 저희 이제 방송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봤어요. 이제 조심스럽게 시아버님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래도 아버지이고 내가 누군가의 아들의 아버지이듯이 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정말 착한 효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고통받은 또 다른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인데요. 추신수 선수요? 그분이 연봉이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연봉이 무려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13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아들을 줬으면 진짜 뭐 매일 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신수 선수가 등장하면 미국 팬분들도 뭐 추추 트레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굉장히 강타를 또 날리시면서 야구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미남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기를 치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야구 팬들이 이 뉴스를 듣고 좀 아쉬워했었는데요.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 추모 씨가 보석 사업을 하겠다고 추신수 선수의 이름을 약간 좀 이용한 거죠.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라면서 지인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기 혐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에 추징금 5억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징역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추신수 씨 아버지는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5억 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는데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추 씨가, 그러니까 추신수 씨의 아버지가 범행에 완전히 가담을 하지 않았고 피해 금액 5억 원 전체를 공탁한 점을 고려해서 최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빌린 후에 갚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5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났을까요? 혹시 고액 그 연봉을 받고 있는 아들이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 뭐 정확히 뭐 추신수 선수가 냈다 이걸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실형을 살게 된 아버지를 위해서 추신수 선수가 차마 그거 못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사기의 가해자가 돼서 속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 씨? 예.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솔직히. 가족을? 네, 못 볼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서 이것도 사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본인이 가지지 않은 돈을 넘게 그렇게 사기를, 또 자식이 이렇게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절대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냉정하게 판단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거를 숨겨요. 그냥 내 누나가 연예인이라는 걸 말함으로써 주목받는 게 싫대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그냥 현명하네. 백조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또 백조처럼 입었어요. 그냥 뭐 이 일 저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회사에 안 밝혀요? 그러면 누나를 지금- 애프터스쿨 때부터? 네, 제 동생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애프터스쿨이었는데도 네. 진짜 어렵겠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건 완전히 면이 안 진짜 돼 있었어요. 대단하다. 사람과 바로 믿지. 유소영 동생이에요. 만약에 밝혔으면. 그래서 그때 그 면회를 몇 번 못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들킨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선임? 선임. 그래서 동생을 불러서 혼냈대요. 너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고 나서 혼날만 하네. 그러고 나서 꼭 껴안아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나가 오면은 꼭 얘기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면회 갈게 했는데 동생이 오지 말라고. 와. 오지 말라고 하고 결국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저녁하는 날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죠. 이야.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저를 팔아서 뭐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정말 잘 사거든요. 왜냐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공론화해가지고 명절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연예인의 누구 아버지가 어느 뭐 형이 뭐 누나가 사업을 했는데 동생이 뭐 해먹었다 막 이러면은 서로가 막 얘기하면서 진짜 조심하라고 서로가 서로한테 내가 뭘 나를 걱정 없고 너나 뭐 잘하라고 이런 집안 분위기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경계하고. 김가연 씨. 네. 만약에 남편 임요한 씨가 지금도 아주 유명한 뭐 방송도 하시고 프로게이머시지만 만약에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 내가 갚아줘야 된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남편이 잘못을 한 게 명백하다면 갚아줘야죠. 그런데 사기를 당한 것. 그렇죠. 저희 남편의 죄가 없다든가 저희 남편이 이용했다는 말 똑같이 갚아줘야죠. 그 상대 어떻게? 아니 다른 걸 갚아줘야죠.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의 남편이 저희 남편하고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을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뭐지 다단계 사업 있잖아요. 거기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냥 아는 형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 한잔 하러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성으로 쓰려고 하려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내이자 경업체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의 남편이 저희 남편하고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남편을 이제 불러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뭐지 다단계 사업 있잖아요. 거기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냥 아는 형의 사무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차 한잔 하러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성으로 쓰려고 하려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이걸 혼쭐을 냈죠. 혼쭐을 내놨죠. 아작이 근데 났겠네요. 저희 남편은 몰랐던 일이고 그냥 모르게 하고에 저희 남편을 빼놓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엄마 든든하네요. 아니 여담인데 기자들도 이제 이면 선수한테 전화 안 한대요. 왜냐면 전화하면 다 김가연 씨가 받아서 그냥 안 한대요. 전화를 직접 받으세요?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황영진 기자가 준비한 시간이죠. 모든 그 세파를 견디면서 이번 주도 또 등장을 했습니다. 풍문을 파헤치는 황영진 개기자의 풍문 픽업 시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황혜진 기자님, 이번 주는 어떤 풍문을 픽업해 오셨나요? 이번 주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연예계 거물 소식입니다. 예, 지난 3월 14일 SM 엔터테인먼트가 키스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연예계 발칵 뒤집혔거든요. 키스트 최대 주주인 그 배용준 씨가 왜 SM에게 500억을 받고 팔았을까? 이 화제가 되는데 이걸 좀 조사해봤습니다. 배용준 씨는 그 SM 엔터테인먼트 그 키스트 보유지분 1,945만 5,071주 전량을 500억에 넘겼는데 이 중 그 500억 중에 150억을 현금으로 받고 350억을 SM 주식으로 받아서 SM의 3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용준 씨는 키스트의 경영권을 그 SM에 넘기는 대신에 SM 주식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SM은 그 잘 키운 그 키스트 배들 다 안고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거대 공룡 회사가 된 건데. 아니 근데 배용진 씨는 왜 갑자기 SM의 키스트를 넘긴 건가요? 물론 500억을 주면 뭐 저 같아도 넘기긴 할 텐데 아니 키스트가 원래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굉장히 네. 잘 나가는 회사인데 뭐 돈이 없어서 판 건 또 아닐 테고. 키스트 일단 뭐 조사해 보면은 이 배우 매니저먼트로 정말 탄탄한 회사거든요. 정말 대단한 부러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팔았을까? 사실은 배용준 씨도 이게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그 목적이 없었다면 이게 자신이 키워놓은 회사인데 이걸 쉽게 넘겼을까? 다시 다른 또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뭐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넘겼을까? 이걸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업계 소문에 따르면은 사실은 배용준 씨도 이게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그 목적이 없었다면 이게 자신이 키워놓은 회사인데 이걸 쉽게 넘겼을까? 다시 다른 또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주 뭐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넘겼을까? 이걸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업계 소문에 따르면은 뭐 김수현 씨 입대했고요. 김영준 씨 사건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열사 분리 등으로 예전만치 않다 키스트가 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부인인 박수진 씨의 그 특혜 논란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배용준 씨가 내려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 배용준 씨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키스트 한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현재 배용준 씨는 키스트의 최대 주주가 아닙니다. 그냥 소속 배우예요. 그래서 뭐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이 되어야 SN과 모든 법적인 것이 마무리된다고 해요. 때문에 그 전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외부 언론 노출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게 잘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달라는 뜻을 전해왔고요. 그리고 배용준 씨 대리인으로 계약에 참여했던 한 법무법인에 의하면은
계약에 따른 거래가 완료되면 키스트의 경영진이 전부 또는 일부 교체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죠. 네. 뭐 배용준 씨가 굉장히 좀 최근에 힘들어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4월이면 4월 초에 둘째가 태어나요. 이제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이제 딸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분간은 행복한 좀 가정 생활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두 거대 엔터 회사 사이에서 인수합병 이야기가 어떻게 오가게 된 건지도 참 궁금하네요. 네, 요거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인수를 했을까? 두 사람의 이제 취미가 골프인데 골프를 같이 치면서 이 SM과 키스트 이 인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회사인 SM CNC를 통해서 드라마나 예능 제작을 하고도 있고 작년에는 윤종신 씨가 이끄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SM의 키스트 인수 이유가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SM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키스트는 SM에 통합되며 기존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S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맞물려 배우들의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SM 배우들을 좀 보면은 배우 매니저먼트를 보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키스트를 영입하면서 여기서 큰 연기 파트를 좀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SM은 이로써 K-팝 스타, 또 드라마, 예능 제작, 배우 매니지먼트까지 뭐 다 거쳤어요. 무슨 방송국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SM의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가 예능 프로를 34개 만들어 보자. 34개 이상 만들어 보자라는 게 목표인데 34개 제작이면 방송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이른바 콘텐츠의 공룡,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모 그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는 극장 갖고 있죠. 그다음에 배급사 갖고 있죠. 그다음에 영화 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제작도 하고 우리가 유통도 시키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콘텐츠 하나의 공룡으로 태어나겠다는 야심을 아마 지금 이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아직 퀴즈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용준 씨의 제보를 좀 받겠습니다. 배용준 씨 연락 꼭 주십시오. 전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씨가 연락을 달라고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예계 풍문들 궁금하신 분들 이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네, 얼른 전화 주십시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궁금해할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